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 엠스타그램 정말로 있는 그런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오늘 해시태그, 2023년은 부동산이 하락과 횡보를 지나며 휘청였던 한 해였는데요. 과연 2024년 부동산 전망은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이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직 저점은 멀었다면서 하락세를 주장하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상승을 예측한 의견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도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대로는 하락세를 주장하는 의견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8% 내 하락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미분양 적재가 심한 지방의 경우 올해도 집값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역시 금리가 꼽혔는데요. 자세한 2024년 부동산 전망 엠스타그램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올해 대외 변수들 많죠. 근데 대내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 변수, 바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총선 이후에 터질 것이다 이런 예상 다 빗나갔습니다. 태영건설 바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고요.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여 줄지 말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투자자들은 이건 무난히 넘어갈 거야 또 이런 생각으로 강력 상승에 또 베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들어가냐 마냐 문제, 또 부동산 PF 전반적인 문제, 나아가서 올해 집값까지도 살짝 이분에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부심 최상욱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6년 전쯤에. 맞습니다. 네. 한번 집이 잠깐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제 다 올랐다 막 그랬을 때 네. 그때 아마 최상욱 선생님이 홀로 이거는 시세가 더 터진다 막 그리고 그 인터뷰를 제가 실었었는데 네. 와 그때 용기가 정말 대단했고 정답을 맞추셨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이 맞아요. 위축됐었는데 네. 파리 대책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다 해지가 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가 어렵다 이렇게 맞습니다. 인터뷰를 했고 예. 그 내용을 실으셔가지고 예. 바이럴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채부심으로 우리 거듭이 나서 엠스타그램에 나오시게 된 거였고요. 바로 오늘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전쯤 태영건설의 이제 워크아웃 관련한 자구안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채권단은 좀 실망한 듯한 눈치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스케줄 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오늘하고 예. 오늘 일단 채권단을 대상으로 태영건설이 그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결국 1월 11일 날 워크아웃을 받아들여 줄지 말지를 채권단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첫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8일 정도 남았으니까 8일 동안에 태영건설이 성실하게 임한다면은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진짜 일각에서처럼 그 여러 태영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SBS 같은 그런 자산을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정말 거기까지 갈지 이런 것도 쟁점이어서 아직은 좀 불확실성도 있고 지금은 약간 50대 50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최상욱 센터장님 역시도 워크아웃 신청이 거의 100% 받아들여질 거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간다. 이런 쪽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워크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예. 거의 소멸될 뻔했던 그런 제도인데 이거를 신청해서 정부하고 그리고 산업은행을 위시로 한 그런 금융기관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는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자구안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 6대4 정도로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국민 여론들이 있으니까 자구안은 조금 더 보강이 될 가능성은 좀 있겠지. 아직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사실은 태영이 오늘 얘기한 것도 그렇는데요. 예. 그 윤세용 회장 얘기는 태영의 실질적인 부채는 2조 5천억이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2조 5천억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던 게 브릿지론 PF였는데 네. 브릿지론 PF가 1조 2천억이었어요. 그리고 1조 3천억은 분양이 75% 이하인 본 PF에 보증한 사업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부동산 PF라는 거는 브릿지론 PF랑 본 PF인데 네. 브릿지론 PF에서 1.2, 본 PF에서 미분양 등등으로 인해서 1.3조였고 이게 핵심 부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 금액이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뭐 SOC 보증이나 이런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조 5천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마련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조달하게 되면은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역시 뭐 우발채무나 이런 걸 빼더라도 네네. 핵심적인 뭐 실제 우발채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2조 5천억 정도만 또 채워지는 자구안이 들어온다면 네. 아마도 이제 11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겠죠. 예. 수정된 자구안 한번 내용을 보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센 소장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지금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우리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문제가 지난 2010년, 11년 때와는 사뭇 다르다. 그때는 몰랐었고 규모도 컸고 근데 지금은 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네. 하고 은행도 많이 안 엮였다. 그런데 실제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우리 PF 부실의 문제의 심각성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 당시 위기 때는 100년 만의 위기라고 했었거든요. 네. 미국의 부채 위기가 거의 100년 만에 터진 거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였었고 그게 2011년부터 좀 더 심화됐던 거는 예. 본 PF가 준공되기 때문인데 조금 설명드리면은 네. 현재도 PF는 브릿지론 PF랑 본 PF 두 개로 위기가 따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릿지론 PF는 시행사가 땅만 샀는데 분양을 못 하니까 현금 흐름이 없어서 이자만 내다가 현금이 다 고갈된 상태로 지금 좀비처럼 가고 있는데 아우, 그게 네. 지금 터지는 네. 거고요. 요 시장이 약 3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한기평이든 한신평이든 다 어떻게 예상하냐면은 지금 이 이자를 두 자릿수로 2년 정도 냈었기 때문에 예. 토지비가 1,000억이라면 여기 이자가 400억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 원가가 1,400억으로 올라가서 이 금액으로 분양하면 분양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1,000억대도 분양이 안 되는데 네. 1,400억은 분양 더 안 더안 되기 된다. 때문에 이거는 아마 30에서 50% 상각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태영건설도 브릿지론 PF가 1.2조였잖아요. 그게 한국에 30조 정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브릿지론 PF 관련한 그 채권단이라고 하는 금융기관들인데요. 여기서 브릿지론 PF 금융기관은 은행은 빠지고 네. 주로 캐피탈과 증권사들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네. 캐피탈과 증권사가 또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렇다고 1년에 막 9조 원에서 15조 정도 되는 그런 그 대손을 인식하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자본의 감소가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브릿지론 PF만 해도 진짜 작은 위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 PF라고 또 130조짜리가 있는데요. 네. 태영이 이번에 그 1.3조가 미분양 난 75% 중에서 또 75% 이하인 네. 그 분양에서 1.3조를 잡았는데 한국에 그런 본 PF가 130조 있습니다. 네. 태영이 그중에 1%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130조는 언제 위기가 되냐면 말 그대로 미분양이 계속되면은 위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꺾인 게 22년 9월부터인데 네. 22년 9월로부터 그때부터 미분양이 난 상태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건축물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준공됐을 때는 그 분양대금 전체가 준공 후 미분양일 때는 다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공사비 얘기할 때는 뭐 평당 800만 원이면 34평 아파트 3억도 안 되는데요. 네. 그게 만약에 9억에 분양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9억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미분양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준공 미분양은 한 채 한 채 때마다 상당한 현금 부담을 갖고 오게 되는데 네. 그 준공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내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 브릿지론 PF 관련한 위기를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예. 내년에는 또 준공 미분양 관련한 본 PF 리스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PF가
두 개년에 걸쳐서 나온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 위기는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겨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PF라는 게 브릿지론 PF. 이건 아직 땅만 사놓고 네,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예 땅 사고 본격적으로 아파트 짓고 한 본 PF가 있는데 네, 브릿지론 PF 같은 경우에는 한 30조 규모, 네. 그렇죠? 하고 본 PF가 130조 규모. 근데 지금 30조만 놓고 보면 아 여기는 은행들은 안 물렸어. 네. 이 금융권만 있어. 하고 이거 어차피 부실 처리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내년, 후년, 뭐 3, 4년 계속 안 좋아져서 네. 본 PF까지, 즉 다 아파트도 준공했는데 미분양 나서 계속 이자 못 내는 게 터진다면 실은 이게 우리가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은 덜해.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그 실제로 아까 2011년이 왜 더 위기였냐면은 예. 08년부터 주택시장이 꺾였는데 08년 꺾이고 나서 분양이 잘 안 되고 났는데 그때 분양을 한 주택들이 11년에 준공됐거든요. 네. 11년에 준공되면서 본 PF가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때부터는 정말 건설사들이 현금 흐름이 완전 말라가지고 금융기관까지 같이 엮여서 네. 이게 저축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건설사들의 그 유동성 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22년부터 위기였다는 게 결국 25년 하반기에 그 본 PF 위기가 온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고 네. 현재 준공 미분양은 슬금슬금 늘어서 만 세대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본 PF 위기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부동산 경기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특정 아파트를 좀 언급해서 그런데 워낙 좀 상징성이 있어서 네. 저도 좀 익숙한데 잠실에 이제 진주 아파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네. 제2의 둔촌 주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해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현상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재건축하는데 건설비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또 하나의 뭐 문제. 이 상황 좀 한번 볼까요? 진주 네. 아파트.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지방이나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공기가 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21년 전에는 뭐 52시간이라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찾았었지만 그때는 공기가 늦어지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22년에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면서 자재 조달이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숙련공 조달도 어려워졌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22년을 경험한 거의 모든 현장들은 다 이제 그 공기가 지연됐고 예. 공기가 지연되면서 동시에 공사비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발주처하고 건설사 시공단하고 공사비 관련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예. 근데 가장 대표적인 논쟁이 22년도에 공사를 멈췄던 그 둔촌주공 사태였고요. 네. 지금은 얼마 전에 잠실 진주 아파트가 되게 거의 그런 타이트한 상황 속에서 시공단에서는 이 금액 인정 안 해주면은 우리 공사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발주처인 조합에서는 세대당 1억 4천만 원 우리 못 올려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행선을 걸었거든요. 네. 그 후는 자연스럽게 진짜 공사 중단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잠실 진주뿐만 아니라 뭐 진주가 남양주에도 있는데 남양주 진주 아파트도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서울에도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거의 10개 단지 가까이 있고 전국으로 확대하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로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둔촌주공을 받지 않습니까? 네. 시공단이. 결국은 조합이 그 공사비를 올려주는 것을 시공사가 받잖아요. 네.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군일의 가장 큰 재건축 조합도 결국은 시공단에게 공사비를 올려줬는데 다른 조합이라고 못 올려주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22년 하반기부터 시공사들이 조합을 대상으로 되게 이제 푸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행선을 걸으면서 공사가 잘 지연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분양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분양을 해야지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데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시공단이든 조합이든 그 양 주체에게 현금 흐름 문제로 연결되고 이런 것도 진짜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은 네. 결국 비용은 계속 올라 있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 높아진 분양가가 분양이 안 된다면은 공기는 어느 정도 다 올라갔으니까 준공이 금방이고 네. 그러면 곧바로 준공 미분양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상호 센터장님 나왔으니까요. 올해 집값 전망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금리가 정말 빠르게 떨어진다면 뭐 가령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3% 아예 뭐 2.9%까지 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특성상 또 들어올 거고 네.
또 정부도 그러면 PF 살리려고 어쨌든 더 부양해 줄 거고 그렇다면 올해는 집값 나쁘지 않을 것 아니야? 이런 전망, 이런 대한 평가와 올해 집값 전망 좀 함께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주택 가격을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주택 가격을 오랫동안 전망을 해왔지만 뭐 잘 맞았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었는데 2020년 이후로 주택 가격은 가계대출이랑 상관관계가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대출이라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출 제도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여력. 네, 아. 지금은 DSR 40% 시대를 네. 살고 있기 때문에 DSR 40% 상환에서 대출이 늘어난다면은 그게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건데요. 올해 그래서 상품 금리가 내려갈 환경이라는 거는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예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충분 조건이 되긴 하는 건데요. 네. 근데 다만 여전히 DSR 40%가 유지되는 거랑 하나가 더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상품 금리가 내려가는 거를 스트레스 금리로 네. 또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산금리를 더 붙이죠. 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리에다가 2월 26일부터 최저 0.37%, 최고 0.75% 스트레스 금리가 붙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저 0.75%, 최대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거든요.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분을 이 스트레스 금리가 붙은 걸로 다 상쇄해 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DSR이 살아있는 상태로 올해 대출이 크게 늘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택 네. 시장이 22년, 23년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도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집값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었고요. 실은 건설주 분석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시간관상 넘기도록 하고요. 올 한해 우리 집값, 부동산 우리 최상욱 센터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